결석생이 있어서 녹화합니다. 33쪽 뭐 해야 되죠? 아, 문제풀이? 기억이 안 나.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데 지문을 2주 전에 봤잖아. 기억 안 나요. 넘어갑니다. 아, 해결이었구나, 해결. 예, 변증법. 네, 어려운 거 했다. 자, 그러면 지난번 했던 거 좀 기억을 좀 상기시키면서 해결의 변증법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정반합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치? 정반합.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에 반론이 생기고, 이게 이제 정입니다. 정. 막 치고받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합이 되죠. 그리고 이 합이 다시 정이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반론이 생기고 치고받고 하다가 또 합이 되고 다시 얘가 정이 되고 뭐 반이 또 생기고 합이 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해겔 변증, 이게 변증법이고, 해겔이라는 사람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요, 인문예술을 볼 겁니다. 독서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책 읽기 방법이야. 책을 읽는 방법. 그래서 비문학보다는 쉬워요, 이쪽은.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의 책 읽는 방법이 나오고 다른 인물하고 비교하는, 책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 비교하는 영역이 독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제외하고 우리는 요 부분을 치고 나갑니다. 인문예술 분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미 인문예술 분야 지금 클리닉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짝수 번호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홀수 번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짝수 번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거 한 바퀴 돈 친구들은 다른 것 줄 거예요. 다른 거 프린트. 그러니까 수능 특강 비문학 영역 줄 겁니다. 그거 조금 어려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예술. 그래서 페이지를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지? 66. 6땡이구나, 6땡. 어지럽다. 어? 뭐가 좀, 아이, 잘렸네. 어머나. 63, 64, 중간에 씹혔구나. 80, 79, 거꾸로 가네. 예. 거꾸로 가는구나. 스캔이 좀 잘못됐군요. 자,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알아요? 알아? 진짜? 태극기 어떻게 그려? 태극기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 태극기 그리는 방법 알아? 진짜로? 어? 네모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요? 가운데 동그라미 크기 어떻게 그려? 동그랗게? 그 크기 어느 정도 해야 돼, 크기? 마음대로? 이게 대각선으로 그리죠? 대각선으로 임의의 선을 그어서 이게 하나, 둘, 요렇게 있을 때 요 안쪽으로 동그라미 그리는 겁니다. 3분의 1 지점이야. 3분의 1 지점에다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그리죠. 자, 그러면 다시 그렸다 치고,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태극기 그리는 거 했을 겁니다. 그치? 안 했어? 어디야? 어느 초등학교? 어디야? 거기 태극기를 안 그려? 왜 그래 거기? 어? 자, 태극기가 있죠? 요렇게 생겼다. 그치? 위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 아래는 무슨 색깔? 파란색. 자, 빨간 거는 무슨 뜻? 에? 있었는데. 에? 태양? 에? 그럼 파란 건 바다냐? 예병. 무슨, 이거 봐. 지금 니도 지금 중3이고,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곧비리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태극기를. 어떻게 해, 이거. 어쩔 것이요. 에잉?
그나마 낫다. 어떤 애들은 빨간 거 뭐니 하면 북한이요. 파란 거 남한이요. 예? 그나마 낫네. 자, 빨간 거는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 이때 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 아니야. 뜨거울 양자 태양 할 때 양이야. 알겠습니까? 그 뜨거운 기운이야. 그러면 얘는 뭐니? 파란 거는 음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 그래서 음양이죠. 음양.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옛날 성리학자들은요, 이 우주의 생성 원리, 우주 생성 원리가 음과 양의 기운이 뒤섞이면서 이렇게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주의 원리야. 이거를 심볼한 게, 상징화한 게 태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태극은 우주 생성 원리를 나타냅니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그려야 돼? 사귀를 그려야 되지, 그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왼쪽 위. 어? 하나, 둘, 여기 몇 개? 세 개. 여기는? 네. 맞아? 맞아요? 예, 3, 4, 5, 6이죠? 이렇게 가지, 그치? 그럼 이 괴는 뭘 의미하니? 괴는? 이거 하얀 바탕은 뭐예요? 하얀 바탕. 이거 봐, 이거 중3인데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태극기를. 어떻게 해, 이게. 이걸 왜 안 가르치지? 예? 이거 왜 안 하지? 태극기 그리면서 의미 알려주잖아. 이거 왜 그래? 이거 알면 여러분들 중세국어 되게 쉬워. 중세국어 세종대왕이 모음 만들 때 이 원리로 만듭니다. 진짜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뒤섞이는 원리로 만들거든? 자, 흰 바탕은 뭐예요? 이거 우주야, 우주. 흰 바탕은 우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 만물의 생성 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괴는 뭘 상징하니? 물음? 땅, 물, 사람. 하나는 뭐더라? 그걸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주를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극기가.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근데 이 상징성을 보면은 이 세상, 이 우주를 심볼해서 나타낸 게 태극기입니다. 일장기는 단순하잖아. 태양, 그쵸? 중국은 빨간 거. 중국 깃발 뜻 아는 사람, 오성홍기. 잘 몰라요? 그 별이 이제 민족을 나타내는데 큰 거는 한족이고 나머지가 소수민족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죠. 예. 근데 태극기는 우주를 나타낸대, 우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스케일이 좀 큰 편입니다. 자, 그럼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 은찬이 왜? 태극기 언제 만들어졌어요? 요게 아마 1800년대 후반에 이게 대한제국 시절에 어명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여러분 나올 거야, 여기. 자, 한번 볼까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 1882년 5월 조선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뜻 그대로 볼까? 조선과 미국이 수호하는 통상, 서로 통하는 약속. 그렇죠? 이것이 서구 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약이었다. 이때 조선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당시 조선의 관료였던 김홍집과 이응준이 만든 태극기는 외교관 박용효가 실제 외교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조선의 국기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는 태극기 유래. 태극기는 조선의 왕을 상징하던 깃발인 어기를 바탕으로, 임금 어자죠? 임금 깃발. 어기를 바탕으로 색과 모양을 단순하게 만든 것이었다. 어기는 붉은색 바탕에 태극과 팔괘가 새겨진 깃발로 조선의 왕이 행차하는 곳에는 항상 어기가 사용되었다. 자, 여기는 어기 개념. 그러면 요 단락은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요 단락은 내용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야. 태극기 유래와 어기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걸로 해야 되겠구만.
자, 태극과 팔괘는 동아시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갑자기 태풍 생각나네. 태풍인데 이게 일본 가다가 방향 또 틀었어요. 예, 부산 직격입니다. 그래서 싹 훑어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부터 비 오기 시작해서 10날. 10날이면 아마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 온다고 그러네. 수요일, 목요일. 이거 잼버리 하는 애들은 어떡하지?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뭐. 자, 태극과 팔괘는 동아시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양에는 우주와 세계를 설명하는 철학에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주와 세계를 설명. 아까 얘기했죠? 태극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극의 모양은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 혹은 구분되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하늘과 땅, 낮과 밤, 빛과 어두운 남과 여 등이 분리되어 생성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니? 음양이죠, 음양. 남자를 양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자를 음의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과 양이 모여서 이제 아이들, 자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단오날 한 가지 팁, 상식. 단오 때 남자들이 뭐 했죠? 옛날에? 지금 뭐 단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큰 명절이긴 한데 이게 빨간 날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단오에서 남자들 뭐 해요? 뭐 한다고? 남자는 뭐 합니까? 단오에? 씨름해요, 씨름. 왜 씨름할까? 양의 기운이 가장 넘칠 때가 단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막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 힘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겨루기,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그네타? 물론 그네타죠. 여자는 뭐 하지? 창포물에 머리 감기 하죠.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니까 음의 기운을 보호하려고, 여성은 이제 음의 기운이니까 이걸 보호하려고 창포물로 머리 감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오예요, 단오. 음과 양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양성모음, 음성모음 알고 있지, 그치? 몰라요? 오하고 아가 양성모음이죠. 이게 방금 얘기했던 태극, 음양의 원리야. 세종대왕이 모음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음은 천지인이 있었거든. 하늘, 땅, 사람. 땅은 평평하고, 아이고 이거 땅이 아니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 태양이 있어. 그 양의 기운이야. 땅은 차갑기 때문에 음의 기운입니다. 사람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성.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 태양이 있고 땅이 왔다. 어떻게 쓰냐면 오라고 써요. 오. 땅 위에 해가 있지. 양의 기운이 있지. 그치? 따뜻해. 그래서 이거 양성모음입니다. 반대로 우라고 하면 형상이 해가 진 모습. 하늘이 땅 밑에 있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야. 그래서 이거 음성모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음운책의 시험범이었던 친구도 있었을 거야. 요거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양의 기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그래서 우리말은 처음에 세종대왕이 우리 모음 만들었을 때는 모음조화가 거의 지켜져요. 거의 99% 지켜져. 모음조화. 양성은 양성모음끼리 쓰고 음성은 음성모음끼리 쓴다. 지금도 지켜지는 거 있죠? 뭐가 있니? 이거 연결할 때. 먹다의 어떤 거 연결해요? 엇을 연결하지, 그치? 그 이유가 뭐니? 앞에 어간에 음성모음이 있기 때문에 음성모음인 엇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먹다, 먹었다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게 모음조화야. 이 개념이 바로 이 태극입니다. 음양이론이에요. 음양이론. 이거 니들 내년에 시험범이야. 예, 내년 시험범이고요. 만약에 포고 갈 친구 있으면은 1학기 중간 시험범입니다. 애들 막 터져요. 중세국어. 어쨌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팔괘는 태극으로부터 생겨난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모습과 형상을 가진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8개의 기준을 만들어 하늘, 늪, 불, 번개, 바람, 물, 산, 땅이라는
8개의 기본 요소로 세상의 모습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8개는 세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분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자, 8개 개념이죠. 8개 개념.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 요소란 얘기야. 이 8개가 이거를 간략하게 상징화한 것이 8개입니다. 따라서 태극과 8개를 새겨 넣은 어기는 왕이 곧 이 세상의 근본이자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은찬아, 정신 차려, 은찬아. 졸리면 서서 해도 돼. 자, 태극기는 조선의 어기에 비해 태극의 모양이 정돈되었고 8개의 궤를 4궤, 즉 4개의 궤로 줄였다는 점 외에는 근본적으로 어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어기죠, 어기. 그쵸? 어기 설명입니다. 어기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즉, 태극 8궤.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안타까운 날이죠. 한일 병합 조약. 나라 뺏긴 날입니다. 이 날이. 며칠 안 남았지? 그치? 예. 이거를 우리가 병술년 국치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술국치. 나라의 치욕이라는 얘기죠. 나라를 뺏긴 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조선의 명맥을 이은 대한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이렇게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태극기를 사용할 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으로 3.1운동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일제에 저항하는 현장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어김없이 태극기가 휘날렸다. 그래서 이제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태극기를 많이 흔들죠. 예. 자기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나타낼 때는 항상 태극기를 흔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태극기는 독립과 민족 해방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로 삼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 일본을 몰아내고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고난의 세월 동안 국민을 하나로 묶어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어떤 태극기 변천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 태극기의 국기 과정이 되겠다. 그쵸? 나라의 어떤 깃발로 되는 과정을 마지막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극기 노래 배웠니? 괜찮아? 태극기가 바람에 이거 안 배웠어? 그 요즘 초등학교 뭘 가르치나? 나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괜찮아, 정신 차려. 괜찮아, 정신 차려. 괜찮아,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자, 질문요. 없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 정리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태극기의 유래와 어기의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어기의 설명이죠. 8개. 태극과 8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태극기는 그것을 단순화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태극기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기가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타나 있다. 질문요. 괜찮니? 일로 가야 되나?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앞으로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선지를 볼 때 한꺼번에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도 정보 단위로 끊어서 보라고 얘기를 했어. 자, 1번. 어기는 태극과 8개가 새겨져 있는 깃발이다. 맞네? 그럼 나머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태극기에 새겨진 문양과 바탕색은 어기의 것과 동일하다. 태극기는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아니죠.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태극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나라의 국기로 인정받게 되었다. 아니죠.
광복된 다음에, 그쵸? 정부 수립하면서. 어기는 백성이고 세상의 근본, 아니죠? 왕입니다, 왕. 따라 답은 1. 기본 문제죠. 자, 두 번째. 보기에 따라 윗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 A, 이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 문맥의 흐름이 도표로 제시되어 있네. 자, 조선의 개국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1번. 태극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인 어기만 있었다. 그런가? 2번. 자, 여러분들 판단 내릴 때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보류해놓고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좀 더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 부분. 자,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하고 한일병합조약의 강제 체결 사이 국기의 필요성을 깨달은 시기로 태극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나 이것이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요? 자, 우리가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그래? 잘 몰라? 넘어갑니다. 3. C.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를 빼앗긴 시기로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D. 태극기가 진정한 국민들의 깃발로 자리매김한 시기로 일제에 저항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태극기를 사용하게 되다. 그렇죠?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기 때문에 맞고요. 다섯 번째.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한 지 3년이 지난 시기로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정식 국기로 채택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이 헷갈릴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찍지 말고 하나를 잡고 조지면 됩니다. 하나를 잡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야 돼. 자, 태극기가 A 부분이야.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어기만 있었다. 그럼 보는 겁니다. 조약 체결하기 전까지. 어디 갔어? 아, 밑에 있었지? 응.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서구 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약. 이때 조선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태극을 만들었다. 이때가 언제야? 통상조약 맺을 때. 그러면 통상조약을 맺기 전에는 태극기가 없었단 얘기죠. 그럼 1번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2번이 적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간혹 국어 문제 풀다 보면 선지 두 개를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얘기한다. 하나만 갖고 들어가서 조집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내용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가 답이 되겠죠. 질문. 없으면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극기를 알리는 홍보 문구를 만들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억이 이쪽이 아니지. 아래지. 아이, 스캔이 잘못돼가지고. 태극과 팔개에 대해서네요. 태극과 팔개. 자, 그러면 태극과 팔개니까 이거는 어기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얘기죠.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추상화한 예술과 같은 깃발.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오랜 꿈을 담은 깃발. 우주와 만물의 심오한 이치를 들려주는 철학을 담은 깃발. 이거네.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한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 아니죠. 답은 3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요. 안 계심? 위로 올려야지. 예. 자, 만화의 칸과 칸 사이, 요거는 여러분들 클리닉 때 하는 내용이었고요. 만화 좋아하는 사람. 다 보지 않나, 만화? 웹툰 보잖아, 웹툰. 만화 안 보는 사람. 없죠? 다 보지? 예. 지연이는 뭐 보는 거 있어, 지연아? 저요? 3.
프로이트 무의식을 발견하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해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온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 아저씨는요 의사야.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죠. 무의식. 만화 같은 거 많이 나오지? 그치? 뭐 무의식의 자아 뭐 해가지고 그죠? 갑자기 뭐 인물이 캐릭터가 갑자기 뭐 레벨이 막 업그레이드 막 된다거나 그런 거 있는데 재밌어요. 무의식이. 좀 미리 좀 설명할까? 자,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빙산입니다. 빙산. 빙신 아니고 빙산. 근데 빙산이 바다에 떠 있잖아? 그럼 사람들은 뭘 보니? 배를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봐.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의식은 사람이 자각하는 거지, 그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게 의식입니다. 근데 바다 밑에 있는 것은 이거는 파악이 안 되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쪽 부분이 무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을 자아, 뭐 슈퍼자아, 초자아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왜 대단하냐면 그 전까지 인간의 정신을 구분해서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류상에. 근데 이 아저씨가 처음 이거를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정신과 의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5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 상담해주고 뭐 여자 정신 나간 여자도 상담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하다 보니까 공통된 걸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논문에다가 자기 논문으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이거를 발표를 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 지금이야 뭐 많이 있죠. 또 다른 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금이야.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분리가 돼? 내 자아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왜? 내가 난데?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정신 차려. 괜찮아. 서서 할래? 응? 네, 서서 하자.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대 이후 철학자들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성은 합리성, 합리적인 것, 합리적 사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치? 뭐 서양은 뭐 합리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특징 짓는 것은 이성이나 사유가 아닌 마음속 깊이 숨겨진 자신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욕망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의식이 가지는 구조를 몇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글 전개 방식 뭐가 있을까? 대조. 차이점이죠? 근대 이후 철학자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차이점입니다. 철학자들은 이성이야. 인간의 특성 이성이야.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뭐라고요? 아니. 욕망.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의식은 빙산에 드러난 부분과 같아서 정신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아까 글을 줬죠? 전의식이란 파도에 의해 드러나는 빙산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파도는 일렁일렁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얘가 파도 이렇게 치면은 이 부분 보이거든. 이거를 이제 전의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의식의 내용은 쉽게 의식에 접근할 수 있고 단지 일시적으로만 무의식적이다. 이러한 전의식은 일상에서 말실수, 행동실수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햄버거 먹고 싶어. 막 오늘 가서 뭐 하자. 햄버거 먹어야지.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 진짜 진짜 땡긴다. 했는데 야 너 누구누구 이거 발표해볼까? 얘 햄버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실수한다는 얘기야. 이게 전의식이란 얘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치? 특히 실수 많이 할 때 톡 보낼 때 친구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보낸다거나 그죠? 엄마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선생님한테 보낸다거나 이게 전의식이야 이게. 가끔 있어요. 엄마 나 어딘데 되들러 와. 나한테 문자가 와요. 그럼 내가 답변해주면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네? 이렇게 또 메시지가 옵니다. 재미없다 그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썩어가고 있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인데 이거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는 부분이야.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 이 무의식이 장난 아니거든. 예? 막 몸 성장해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이 못 따라갈 때 또 욕구를 막 발산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없을 때 억압됐을 때 이게 발현이 됩니다. 뭘로 주로 발현이 되냐면 꿈에서 발현이 돼. 그런데 꿈에서 나올 때는요 이걸 또 우리가 억압을 해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꿈은 왜곡된 형태로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나올걸? 나 뭐 갖고 싶은데 꿈속에서 그걸 받았어. 근데 봤는데 좀 형태가 좀 이상해. 또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막 이런 꿈을 많이 꿀 거예요. 또는 누굴 너무 만나고 싶어. 근데 걔한테 연락이 왔어. 나가서 봤는데 걔가 아니야. 네가 여기 왜 나왔니? 나야. 뭐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자신의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꿈입니다. 꿈. 재밌는 꿈 많이 꾸죠? 야한 꿈도 많이 꾸고. 응? 왜?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 뭐가 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그렇죠? 이 세 가지 욕망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린 것도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근데 버텨내야죠. 이겨내야지, 그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인데 이것은 수면 아래 잠긴 빙산에 방대한 부분처럼 여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방대하다, 아주 크다는 얘기죠. 넓고 크다. 사람들은 어떤 감각을 동원해도 이 무의식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은 이드라고 불리며 우리말로는 원자, 원래 자 또는 원시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원자라고도 번역된다. 원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충동과 욕망의 덩어리에 해당하며 이성보다는 본능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것은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무의식으로 인해 인간이 본능에만 따른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되지. 그럼 동물이지 뭐. 근데 동물들도 이런 욕구, 욕망을 자제합니다. 그쵸? 안 그래? 사자가 뭐 토끼를 사냥한다고 합시다. 뭐 배가 고파도 빨리 먹고 싶지만 얘는 기다리지. 사냥 타이밍을 보죠. 이게 조절하는 거야. 자기 욕구를 억제하는 거죠.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조절하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다. 자아는 본능적 욕구와 사회 규범 가운데서 욕구를 지연하거나 무슨 뜻이에요? 지연 무슨 뜻이야? 맞아요. 뒤에 나오는 연은 연기한다, 미루다 뜻이야. 지는 늦추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연이라고 하면은 좀 늦게 미루는 것, 이거를 지연. 아마 여러분들 뭐 공항 가서 기차 타거나, 그치? 비행기 타거나, 뭐 지연 도착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을 때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지연하거나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에 맞게 기능하면서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이로운 일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는 거지. 아, 졸려. 아, 자고 싶어. 아, 그래도 나는 이 수업 들어야 돼. 이런 욕망,
있어, 은찬아? 없다고? 네. 없네. 없구나. 자, 또한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치를 습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자아가 형성된다. 한마디로 보니 어떤 윤리, 도덕, 관습 이런 게 초자아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칼부림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자아가 없는 거야.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도덕 관습이 나를 억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억제를 못하고 또 스스로도 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어이 화나 이씨 내 오늘 20명 죽일 거야. 이게 한단 말이야. 야 근데 뭐 위험 사회입니다. 위험 사회. 얼마나 다행이에요. 총 안 팔아가지고. 총 팔았으면 큰일 나지. 미국처럼 총 팔면 큰일 납니다. 한국 사람은 욱하는 게 있어서. 그죠? 아우 국어 수업 아우 존나 이게 재미없네. 에이 야식 드르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큰일 납니다. 예. 참고로 미국에서는 여자 아이용 총도 팔아요. 유치원 아이 다니는 사냥총 팔아. 총이 마트에서 파는데 한국 돈으로 6만 원, 7만 원이면 하나 살 수 있어요. 라이플, 사냥용 총. 근데 이게 아이 키에 맞아. 또 총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에다가 그 유니콘, 포니 이런 그림 막 그려져 있고 총에. 그러면서 사냥한다? 그러면서 동물 쏴 죽이죠. 미국 무서운 동네입니다. 미국 가본 사람? 없어요? 미국은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면 안 돼. 혼자 싸돌아다닌다? 그럼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맨하탄도 마찬가지. 맨하탄이면은 중심부잖아, 완전. 그쵸? 나 9시 넘어서 편의점 못 사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흑인 2명이 뛰어오는데, 오씨! 영어도 짧은데,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지. 얘네들은 왜 밤에 싸돌아다녀? 이게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그만큼 한국이 좀 안전하긴 한데 요즘 또 강력 사건도 많이 나오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초자아는 뭐라고요? 바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나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초자아라고 합니다. 즉 자아를 넘어섰다는 얘기지. 초자아는 현실과 상관없이 이상에 따라 기능하면서 욕망과 본능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처럼 초자아는 금지와 도덕적 규율 영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자꾸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잖아? 초자아 때문에 그래. 초자아 때문에. 친구를 때리고 싶어. 막 그런 욕망, 저 새끼 내가 언제 한번 손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빵으로 나타나거나 뭐 곰인형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내가 곰인형을 때려요. 그게 바로 초자아가 간섭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때리면 안 되니까 왜곡시켜서 나타납니다. 한편 자아와 초자아에 의해 억제된 욕망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에 갇혀서 충족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무의식으로 쫓겨난 욕구나 상처는 계속해서 의식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까 얘기했죠? 이러한 프로이트 이론은 이성 중심의 인간상을 고수해왔던 서양 철학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끝에 가서는 프로이트의 의의. 잘 때 꿈꾸는 사람 있니? 지연이 꿈꿔? 매일 꿈꿔? 아니요. 가끔? 매일 꿈꾸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이 칼라 꿈이 있죠. 색깔 있는 꿈. 진짜 초예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좀 그래. 좀 예민해서 매일 꿈을 꾸고 꿈도 사실적인 꿈을 꿔요. 제일 심했을 때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였는데 꿈속에서 지도교수한테 지도를 받아. 너 이렇게 써야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쓰려고 잘 안 써지고 막. 지도교수 혼나고.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다행이다 했는데 보니까 연구실 갈 시간이야. 씨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죠. 네, 그건 이제 억압,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된다고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을 연구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의 정신을 세 부분으로 나눴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리고 나서 무의식은 다시 이드와 그러니까 원자와 초자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의의, 프로이트의 의의가 있네요. 자,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어를 가장 적절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대조하여 독자에 돕고 있다. 사례 대조 없죠? 여러 대상을 나열하여 아니죠? 그래 중심 화제를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 이거죠?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을 빙산에 비유했다. 특정 대상의 개념을 재정이 없고요. 화제와 관련된 논의를 두 가지 관점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기억에 대한 이해네요. 기억이 뭐였지? 인간의 의식이 가지는 구조. 전의식은 일시적으로 의식되지 않지만 쉽게 표현될 수 있다. 틀렸죠? 일시적으로 의식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파도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만 찍고 3번 A, B, C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지? 원자하, B는 자아, C는 초자아. 자, 그래서 A는 원자인데 얘는 욕망을 나타내죠. B는 자아인데 스스로 자아인데 이거를 억제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C는 초자아. 이건 사회적 관습, 뭐 도덕, 윤리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A는 욕구를 즉시 충족하려고 맞죠? B는 욕구 충족을 지연한다. 맞죠? A는 본능에 따라 움직여. 맞지요? C는 현실 상황에 따라 기능한다. 어잉? A는 C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요. C는 B와 달리 이상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알려준다. B와 C는 모두 욕망을 절제하고 조정 기능. 맞죠? 그럼 아닌 거는 2번. 이렇게 제끼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뭐 하려고? 핸드폰.
다른 사람 사버려. 여기 아픈데 간호사가 나한테 여기 올라왔거든. 간호사 되게 올라. 앉았어. 여기 아픈데 귀엽다. 근데 내 이미지가 있어. 진짜? 뭐야? 졸려. 선생님 오시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맞나? 모르겠네.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씨. 오히려 잘.